윌리엄 포크너의 소설 내가 죽어 누워 있을 때를 함께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번드런이라는 한 가족, 그 중에서도 어머니인 에디가 이제 곧 숨을 거두려는 그 비극적인 순간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과연 이 가족들은 눈앞에 닥친 죽음을 어떤 모습으로 마주하고 있을까요? 책의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주얼과 나는 밭에서 올라와 오솔길을 따라 일렬로 걸었다. 굉장히 고요하죠? 이걸 읽으면 눈앞에 딱 그려지지 않으세요? 미시시피의 뜨거운 7월 태양 아래 조용한 시골 풍경. 모든 게 너무나 평온해 보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 평온함의 바로 밑바닥에는 어마어마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어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조용하고 규칙적인 소리. 바로 그 소리가 이 집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죠. 그 소리의 정체는 바로 한 아들이 불과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죽어가는 자기 어머니를 위해 관을 짜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바로 이 가족의 비극을 알리는 서곡인 셈이죠. 어머니의 관을 짜는 소리. 네, 바로 이 소리 하나가요, 이 소설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하나의 사건을 여러 사람의 시선으로 보여주는 아주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보통 소설이라면 우리를 이끌어주는 주인공이나 모든 걸 설명해주는 작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책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야기는 전부 조각나 있고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들을 통해서만 전개됩니다. 자그마치 15명이나 되는 인물들의 머릿속을 그냥 넘나들면서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자는 이 서로 다른, 심지어는 완전히 모순되는 주관적인 시점들 속에서 직접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 나가야만 합니다. 마치 우리가 탐정이 돼서 각기 다른 증언을 듣고 사건의 진짜 모습을 추리해야 하는 것처럼요. 포크너가 우리 독자들한테 자, 진실이 뭔지 직접 한번 찾아봐 하고 도전을 던지는 거죠. 자, 그럼 그 수많은 목소리들 중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자주 우리에게 말을 거는 인물을 만나볼까요? 바로 번드런 집안의 둘째 아들, 달입니다. 이야기의 초반부는 거의 대부분 이 달의 시선을 통해서 그려져요. 이 문장은 다리언 캐시가 만들고 있는 어머니의 관을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어떠세요? 정말 시적이지 않나요? 바로 이 묘사를 통해서 우리는 달이라는 인물의 성격을 살짝 엿볼 수 있어요. 굉장히 예민하고 관찰력이 뛰어나면서도 동시에 좀 기이할 정도로 초연하죠. 지금 죽어가는 어머니의 관을 보고 있는데 그는 마치 예술 작품을 감상하듯이 냉정하게 그 아름다움을 포착하고 있거든요. 달은요, 거의 뭐랄까 초능력에 가까운 통찰력을 가졌어요. 다른 가족들이 숨기는 비밀이나 속마음을 그냥 꿰뚫어 보죠. 그런데 바로 이 능력 때문에 그는 가족 안에서 철저한 이방인이 됩니다.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가족들과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게 되고 이건 그를 깊은 고독 속으로 몰아넣게 되죠. 달의 이런 날카롭고 은유적인 묘사는 가족들 사이에 얼마나 깊은 긴장감이 흐르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는 동생 주얼을 담배가게 인디언 인형에 비유하면서 그 뻣뻣하고 감정 없는 모습을 포착해내죠. 이런 묘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번드런 가족이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관계의 온도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점을 한번 확 바꿔볼까요? 지금까지는 가족 내부의 시선이었는데 이번엔 외부인, 이웃인 코라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 번드런 가족이 어떻게 비칠까요? 공동체의 판단과 종교라는 렌즈를 통해서 말이죠. 코라가 처음 등장해서 하는 독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 에디네 집에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온통 자기가 만든 케이크 얘기뿐입니다. 이 인용문에서 보이듯이 그녀의 관심은 죽어가는 에디가 아니라 주문이 취소돼서 팔지 못하게 된 자기 케이크에 대한 실망감 뿐이에요. 코라의 말들은요, 일종의 사회 비평 같은 역할을 해요. 그녀는 번드런 가족의 그 날 것 그대로의 슬픔과 혼란을 보면서 자기의 어떤 독실한 신앙심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그들을 판단하고 비난하죠. 그녀의 눈에 번드런 가족은 그저 신의 뜻을 거스르는 죄 많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 말 한번 들어보세요. 에디의 빵 굽는 솜씨를 칭찬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 뒤에 숨은 속내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에디가 혹시라도 다시 살아나면 자기 케이크 장사에 방해가 될 거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거예요. 동정심마저도 철저히 자기 이해관계랑 얽혀 있는 거죠. 그녀의 위선이 아주 잘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정말 강렬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셋째 아들 주얼이에요. 그는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아주 강렬하고 고뇌에 찬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말과의 관계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얼이 자기 말과 벌이는 이 싸움은 폭력적이면서도 거의 사랑에 가까워 보여요. 이 말은 그가 마음속에 엄청나게 억누르고 있는 감정들을 표출하는 유일한 창구인 셈입니다. 그는 말에게 욕을 퍼부으면서 동시에 애무하거든요. 이 모순적인 행동이 바로 주얼의 내면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주얼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야생적이고 강력하고 그리고 고립되어 있죠. 주얼은 밤새도록 일해서 번 돈으로 가족들 몰래 이 말을 샀거든요. 이 말은 그만이 가진 비밀이고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어머니에게 차마 표현하지 못하는 그 격렬한 사랑을 대신 받아주는 존재이기도 하죠. 이건 주얼의 머릿속에서 울리는 순도 100%의 목소리입니다. 형 캐시가 관을 짜는 그 행위를 그는 죽어가는 어머니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분노는 어머니를 향한 그의 뒤틀린 사랑의 표현이고 그가 세상을 얼마나 단순하고 폭력적으로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이 책의 핵심이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똑같은 관 짜는 소리인데 이 소리가 각 인물에게 얼마나 다르게 들리는지 한번 보세요. 달에게는 그저 숙련된 목수가 내는 척, 척, 척 하는 작업 소리예요. 이웃 코라에게는 죽음이 임박했다는 코 고는 소리처럼 들리죠. 그리고 주얼에게는 저 빌어먹을 상자를 만드는 어머니를 모욕하는 폭력의 소리로 들립니다. 이 소리에 대한 각기 다른 반응만 봐도 이들의 내면 세계와 서로의 관계가 얼마나 다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포크너는 바로 이런 식으로 같은 사건을 여러 개의 프리즘으로 통과시켜서 입체적인 진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각자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건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나머지 주요 구성원들은 또 어떤 모습일지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아버지 앤스. 이 인물은 정말 자기 연민과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땀을 흘리면 죽는다는 황당한 핑계를 대면서 평생 노동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죠. 그의 머릿속은 오로지 자신의 불운 그리고 새로운 맞출 틀니에 대한 생각뿐이에요. 심지어 아내가 죽어가는 이 순간조차 그에게는 틀니를 사러 제퍼슨이라는 도시에 갈 좋은 핑계거리가 생긴 것뿐입니다. 이 지독한 이기심이 앞으로 이 가족이 겪을 모든 비극적인 결정의 중심에 서게 될 겁니다. 반면에 맏아들 캐시는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이 거대한 감정의 파도를 오직 논리와 기술의 벽으로 막아내려고 합니다. 그는 관을 왜 비스듬하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무려 13가지나 강박적으로 나열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못이 더 잘 박힌다거나 물이 스며들기 어렵게 한다는 지극히 실용적인 이유들이죠. 그에게 이 목록은 슬픔이라는 혼돈을 어떻게든 통제하고 이해하고 질서를 부여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에요. 감정을 직접 말하는 대신 완벽하고 정교한 관을 만드는 행위 자체로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의 유일한 딸, 듀이델의 슬픔은 훨씬 더 복잡한 비밀에 얽혀 있습니다. 그녀는 원치 않는 임신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끔찍한 사실을 뭐든지 꿰뚫어 보는 오빠 델이 이미 알고 있다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죠. 그녀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이 비밀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 마을에 가야 한다는 절박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녀에게 어머니의 죽음은 순수한 슬픔의 대상이라기보다 자신의 개인적인 비극을 더 깊은 고립으로 몰아넣는 거대한 배경이 되어버린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지금까지 살펴본 번드런 가족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죠. 달의 철학적인 고뇌, 주얼의 폭력적인 애정, 캐시의 강박적인 논리, 주이델의 비밀스러운 공포, 그리고 앤스의 주독한 이기심까지. 이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집착에 사로잡혀서 서로 전혀 소통하지 못하는 섬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이 공동의 비극 앞에서조차 이들은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각자의 세계에 철저히 고립되어 있는 거죠.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은 이처럼 뿔뿔이 흩어진 가족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들을 더 큰 혼돈과 파멸로 이끄는 기폭제가 될까요? 이 질문이 바로 앞으로 펼쳐질 끔찍한 여정의 핵심입니다. 다음 분석에서 이들의 여정이 과연 어떻게 시작되는지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한 가족이 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시신을 마차에 싣고 무려 40마일, 그러니까 64km나 떨어진 고향에 묻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심지어 가는 길엔 홍수가 나서 다리는 끊기고 온갖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말이죠. 도대체 왜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윌리엄 포크너의 소설 내가 죽어 누워 있을 때는 바로 이 기이하고도 처절한 여정을 따라가면서 인간 마음속 가장 깊은 곳, 그 어둡고 복잡한 심연을 탐험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야기는 에디 번드런이라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시작하는데요. 근데 시작부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왕진온 의사가 이런 말을 툭 던져요. 그녀는 죽은 지 이미 열흘이나 되었어. 아니, 방금 숨을 거둔 사람한테 죽은 지 열흘이나 됐다니.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에디의 심장에 먹기 훨씬 전부터 그녀의 영혼, 그녀의 삶에 대한 의지는 이미 죽어 있었다는 뜻이죠. 소설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이 가족의 여정은 단순히 시신을 옮기는 게 아니라 어쩌면 각자 마음속에 품고 있던 죽음 그 자체를 운반하는 과정일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에디가 죽고 나서 그 집안을 짓누르던 고요함은 깨지고 그 빈자리는 온갖 소리들로 채워집니다. 근데 그게 울음소리나 대화가 아니에요. 바로 각 인물들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는 내면의 독백들이죠. 가족들부터 이웃들까지 모두가 에디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자신만의 창문,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세계를 통해서 바라보고 해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여러 악기가 각자 다른 멜로디를 연주하는 기이한 슬픔의 합창이 시작되는 거죠. 그 합창 속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집요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창밖에서 들려오는 장남 캐시의 톱질 소리. 척, 척, 척. 어머니가 돌아가신 바로 그 방 창문 밑에서 아들은 어머니가 누울 관을 만들고 있어요. 이건 분명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아들의 마지막 효도이자 사랑의 표현일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규칙적인 톱질 소리는 죽음이라는 막연한 공포에 아주 구체적인 형태와 소리를 부여하면서 집안 전체를 옥죄어 옵니다. 그리고 특히 한 사람의 분노에 불을 지피죠. 둘째 아들 주얼한테는 캐시의 저 톱질 소리가 그냥 톱질 소리가 아닌 거예요. 마치 어머니, 보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 이렇게나 멋진 관을 만들고 있어요. 나 좀 보세요. 라고 외치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주얼에게의 슬픔은 아주 개인적이고 조용히 간직해야 할 신성한 감정인데 캐시의 저 요란한 톱질 소리는 그 신성한 슬픔의 영역을 침범하는 소음에 불과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머니에 대한 주얼의 사랑이 얼마나 맹렬하고 보호적이고 심지어 폭력적이기까지 한지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두 형제, 주얼과 그 동생인 달은요,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정말이지 극과 극입니다. 주얼의 슬픔이 행동으로, 분노로 터져나오는 뜨거운 불이라면 셋째인 달의 슬픔은 모든 걸 꿰뚫어보는 차가운 얼음 같아요. 달은 가족들의 위선, 비밀, 광기를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하듯 관찰하고 그걸 시적인 언어로 기록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그 가족 안에서 유령처럼 겉돌죠. 한 명은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 다른 한 명은 모든 걸 얼려버리는 얼음. 이 두 형제의 시점이 이 소설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두 축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이상한 가족을 바깥 세상, 즉 이웃들은 어떻게 볼까요? 이게 또 아주 중요한 관점인데요. 먼저 코라털이라는 아주머니는 독실한 신앙인의 눈으로 이 가족을 계속해서 심판합니다.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슬퍼하는 기색도 없고 하는 식이죠. 반면 그녀의 남편 버넌털은 좀 더 현실적이에요. 아니, 이 더위에 시신을 싣고 그 먼 길을 가겠다고? 제정신인가? 하면서도 딱한 마음에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등장했던 피바디 의사는 아주 냉소적이지만 정확하게 이 상황의 본질, 즉 가장인 앤스의 무책임과 이 가족 전체가 가진 비극의 뿌리를 꿰뚫어 보죠. 이 외부의 시선들 덕분에 우리는 번드런 가족이 얼마나 세상과 고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시작하려는 이 여정이 얼마나 기이한 일인지를 더 확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한편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어야 할 가장, 앤스는 어떨까요? 이 사람은 참 독특해요.
아내의 죽음 앞에서 그가 하는 생각은 온통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뿐입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신이 나에게 또 시련을 주시는구나. 심지어 이 사람은 땀을 흘리면 죽는다고 믿어서 평생 일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인물이에요. 에디의 죽음마저도 그저 자신에게 닥친 또 하나의 불운 정도로 여기는 듯한 그의 모습은 정말이지 기가 막힐 정도죠. 자, 이제 이 소설 초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사물,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물건이죠. 바로 캐시가 만들고 있는 관, 그리고 그 관을 만드는 캐시의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학 역사상 정말 독특하고 유명한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캐시가 자기가 왜 관을 그냥 네모 반듯하게 만들지 않고 판자를 비스듬하게 깎아서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1번부터 13번까지 쭉 나열하는 챕터가 있거든요. 그 이유들을 보면 처음엔 못이 더 잘 박히게 하려고, 물이 잘 안 스며들게 하려고 같은 아주 실용적인 목공 기술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점점 이상해집니다. 사람이 서 있을 땐 힘이 위아래로 작용하지만 누워 있을 땐 옆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급기야 죽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동물 자기 때문에 힘이 비스듬하게 온다는 식의 얘기까지 하죠. 이성과 광기가 기묘하게 뒤섞여 있는 거예요. 아니, 동물 자기라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릴까요? 이건 사실 18세기에 유행했던 유사과학 이론인데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캐시가 왜 이런 개념까지 끌어들여서 관의 설계도를 설명하느냐는 거죠. 이건 캐시가 죽음이라는 이해할 수 없고 통제 불가능한 혼돈에 맞서서 어떻게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질서를 부여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이 상황 속에서 그는 목공의 정밀한 논리로 어떻게든 균형을 잡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이 비스듬한 관은 어쩌면 그의 이성이 광기에 완전히 잠식되기 직전에 붙잡은 마지막 지푸라기 같은 건지도 모릅니다. 캐시가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한 논리로 죽음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을 때 막내 아들 바더만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슬픔을 온몸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머니가 숨을 거둔 바로 그날, 바더만은 강에서 아주 커다란 물고기를 한 마리 낚아요. 그리고 그 물고기를 땅바닥에 내리쳐서 죽이고 토막냅니다. 어린 바더만의 머릿속에서 이 두 가지 사건, 즉 엄마의 죽음과 물고기의 죽음이 하나로 합쳐져 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좀 전까지 살아 있었죠. 팔딱팔딱 뛰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토막 나서 저녁 식사거리가 됐어요. 엄마도 좀 전까지 살아 있었죠. 근데 지금은 있지 않은 존재, 즉 not was가 되었어요. 아이는 이 두 사건을 연결해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아, 우리 엄마가 형태를 바꿔서 물고기가 된 거구나. 그래서 나온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엄마는 물고기다. 이 짧고 충격적인 한 문장은 어린아이가 이해할 수 없는 상실이라는 거대한 공포와 혼란을 어떻게든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처절한 과정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명문장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시선으로만 이 사건을 봐왔습니다. 그들의 혼란, 분노, 슬픔을 따라왔죠. 그런데 이제 이 소설의 심장부, 모든 비밀의 열쇠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무덤 저편에서 죽은 에디 번드런이 마침내 직접 입을 엽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이야기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에디의 이야기는 이 암울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이건 그녀의 아버지가 평생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다고 해요. 삶이란 그저 기나긴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이런 철학을 갖고 살았으니 그녀의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고독했겠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을 때조차 그녀는 아이들의 소란 속에서 자신의 고독이 침해당하는 고통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그녀에게 삶은 축복이 아니라 자신의 온전한 고독을 방해하는 귀찮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에디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바로 말과 행동에 대한 그녀의 생각인데요. 에디한테는요, 이 세상이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하나는 말의 세계, 다른 하나는 행동의 세계. 사랑, 두려움, 죄, 모성애 같은 단어들은 그저 공허한 소리, 아무런 실체가 없는 이름표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마치 연기처럼 위로 솟아올라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들이죠. 하지만 행동은 다릅니다. 아이를 낳는 고통, 채찍질의 아픔, 불륜의 격정 같은 것들, 이런 물리적인 행동만이 진짜고 땅에 들러붙어서 절대 사라지지 않는 흔적을 남긴다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모든 기이한 여정의 진짜 이유가 폭탄처럼 터져 나옵니다. 에디는 고백합니다.
남편 앤스와의 결혼은 자기 인생의 실수였고 그녀는 지역 목사인 휘트필드와 불륜을 저질렀다고요. 그리고 그녀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 주얼이 바로 그 불륜으로 태어난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후 그녀는 이 죄를 상쇄하고 더럽혀진 집을 청소한다는 기묘한 논리로 앤스와의 사이에서 듀이델과 바더만을 낳았다고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앤스에게서 약속을 하나 받아냈죠. 자신이 죽으면 다른 가족들과 함께 묻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친정이 있는 제퍼슨에 묻어달라는 약속. 이제 아시겠나요? 이 여정은 단순히 앤스가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건 에디가 자신의 삶, 자신의 행동으로 남긴 결과를 마지막까지 관철시키려는 거대한 복수극이자 의지의 표명인 겁니다. 이 말을 엿들은 이웃 코라털은 당연히 에디가 신을 향해 기도한다고 생각했죠. 그는 나의 십자가이자 구원,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떠올릴 테니까요. 하지만 에디가 말하는 그는 신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죄와 열정의 산물인 아들 주얼이에요. 그녀의 구원은 하늘에 있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이 땅 위에서 자신이 겪어낸 행동의 결과물, 즉 피와 살로 이루어진 아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에디 번드런이라는 인물의 철학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 에디의 이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된 이제 이 가족의 여정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상식과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면서 마침내 제퍼슨으로 향하는 비극적인 여정의 막이 오릅니다. 그런데 이 여정 시작부터가 삐걱거립니다. 이웃이 자기 마차를 빌려주겠다고 하는데도 앤스는 굳이 자신들의 부서진 마차를 쓰겠다고 고집을 부려요. 결국 바퀴를 고치느라 며칠이 그냥 흘러가 버리죠. 그동안 에디의 시신은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출발도 못한 채 사흘이나 관 속에 방치됩니다. 앞으로 닥쳐올 끔찍한 시련들의 불길한 전조처럼 말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는 자연마저 이들을 가로막습니다. 며칠간 쏟아진 폭풍우 때문에 제퍼슨으로 가는 길에 있는 다리들이 전부 떠내려갔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강물은 무섭게 불어나고 있고요. 40마일의 여정은 이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앤스는 모든 경고를 무시합니다. 나는 그녀에게 약속을 했어. 그녀는 그걸 믿고 있다고. 이 한마디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죠. 명예로 포장된 그의 이 끔찍한 완고함은 결국 가족 전체를 불어난 강물, 그들의 첫 번째 거대한 시련 속으로 밀어놓고 맙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성난 강물과 마주합니다. 이 책의 전반부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이 재앙적인 도화 장면은요, 여러 인물의 조각나고 뒤섞인 시점을 통해 그려지면서 우리를 그 혼돈의 한복판으로 그대로 끌고 들어갑니다. 달의 눈에 비친 강은 그냥 흙탕물이 아니에요. 마치 표면 바로 아래에서 거대하고 살아있는 무언가가 잠시 깨어났다가 다시 잠으로 빠져드는 거대한 괴물,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묘사되죠. 눈앞에선 가족들이 죽기 살기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달은 이 상황을 마치 한편의 시처럼 초현실적인 그림처럼 관주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런 서술은 이 장면의 비극성을 더욱 극대화하죠. 반면에 막내 바더만의 시점은 그야말로 순수한 혼돈과 공포 그 자체입니다. 쉼표도 마침표도 없이 숨가쁘게 쏟아내는 이 문장들을 보세요. 눈앞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광경 앞에서 이성적인 사고가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 어린아이의 패닉 상태가 그대로 느껴지죠. 문법이 파괴된 그의 독백은 이성이 파괴된 극도의 공포 상태를 완벽하게 재현해냅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각 인물들의 본성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거대한 통나무가 마차를 덮치고 노새들은 비명을 지르며 물속으로 사라집니다. 어머니의 관이 급류에 떠내려가자 이성적인 목수 캐시는 자신의 연장통과 함께 물에 빠져 다리가 부러지고요. 바로 그 순간 맹목적인 사랑과 분노의 화신인 주얼이 말을 타고 거친 물살 속으로 뛰어들어 영웅적으로 관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다른 이 모든 비극을 그저 냉정하게 지켜봅니다. 이 강물은 단순히 그들의 길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각자의 영혼을 시험하고 그 본질을 드러나게 하는 거대한 시련이었던 셈이죠. 자, 그들은 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망가졌죠. 마차를 끌던 노새들은 죽었고 캐시는 다리가 부러졌어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첫 번째 시련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겁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들이 과연 제퍼슨에 도착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도착했을 때 과연 그들에게 무엇이 남아 있을 것인가? 그리고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처절하게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걸까요?
윌리엄 포크너의 소설 내가 죽어 누워 있을 때를 계속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죽은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그 관을 마차에 싣고 고향 제퍼슨까지 가는 번드런 가족의 아주 기이하고 처절한 여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여러 인물의 시정이 계속 교차하면서 하나의 사건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독특한 작품이죠. 오늘은 이 가족의 여정, 그 가장 중심부로 뛰어들어서요. 불어난 요크나파토파 강을 건너려는 그들의 파멸적인 시도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볼 겁니다. 이 여정에서 가장 거대하고 혹독한 시련의 순간이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이번 이야기는 달의 불길하고도 시적인 묘사로 문을 엽니다.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 강은 그냥 거대한 물줄기가 아니라 살아있고 심지어는 괴물 같은 힘을 가진 어떤 존재처럼 다가옵니다. 특히 말을 걸어온다는 이 표현은 강에 마치 의지와 목적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죠. 강은 단순한 자연현상이나 장애물이 아니에요. 이걸 넘어서서 번드런 가족의 맹목적인 여정을 시험하고 방해하고 그들의 운명에 직접 개입하려는 거대한 인격체처럼 군림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족의 여정은 이제 거의 극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최근에 내린 폭풍 때문에 다리들이 전부 떠내려가 버렸고 제퍼슨으로 가는 안전한 길은 이제 완전히 차단되고 만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족이 마주한 자연재해의 규모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웃농부인 털이나 샘슨 같은 아주 현실적인 인물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번 홍수가 정말 전례 없는 수준이고 주요 길목이 다 파괴됐다는 사실이 확인되죠. 이건 그냥 단순한 역경이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나 약속 따위가 거대한 자연의 분노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겁니다. 하지만 이 압도적인 위험 앞에서도 아버지 앤스 번드런은 죽어가는 아내에게 한 약속 때문에 한치의 물러섬도 없습니다. 그의 맹목적인 결심은 마치 이 불어난 홍수보다도 더 거세고 확고해 보이기까지 하네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적인 갈등이 폭발합니다. 이웃들의 실용적이고 또 생명을 중시하는 이런 조언과 앤스의 고집스럽고 거의 이기적이기까지 한 약속에 대한 집착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죠. 과연 그의 약속은 죽은 아내를 위한 신성한 의무일까요? 아니면 현실을 외면한 채 가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아집일까요? 이 질문이 이 여정 전체를 아주 위태롭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크너는 앤스의 뒤틀린 심리를 정말 절묘하게 포착합니다. 샘슨의 눈에 비친 앤스는 이 재앙을 비극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여정이 얼마나 위대한지 또 자신이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증거로 삼는 것 같아요. 마치 이토록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 나를 좀 봐라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요. 그의 고통이 역설적이게도 자부심이 되는 그런 기이한 순간입니다. 결국 가족은 돌아갈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이 거센 강을 직접 건너겠다는 가장 무모하고 위험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로써 소설에서 가장 극적이고 처절한 장면에 막이 오르게 되죠. 이들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여울목이라는 게 원래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본래는 얕고 건너기 쉬워야 할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마주한 강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소용돌이치는 급류로 변해버렸죠. 그들이 마주한 건 길이 아니라 모든 걸 삼켜버릴 듯한 미지의 심연 그 자체였습니다. 관찰자인 달의 시점에서 물에 들어서는 순간은 인간의 의지가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닫는 순간입니다. 통제력의 상실은 즉각적이고 절대적이었죠. 끝장났다는 달의 이 짧은 독백은 늘 한 걸음 틀어져서 이성으로 상황을 파악하던 그가 느꼈던 완전한 절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크너는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심오한 비유를 던집니다. 달은 자신들의 파멸을 가져온 거대한 통나무를 신적인 존재, 즉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비유해요. 정말 기이한 직유죠. 이 비유는 희생, 고통, 그리고 심판이라는 종교적인 주제를 이 혼돈의 장면에 끌어들이면서 형이상학적인 깊이를 더합니다. 파괴의 도구가 구원의 상징처럼 묘사되는 이 역설, 이것이야말로 포크너 문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강을 건너려는 시도가 어떻게 완전한 재앙으로 변하는지 그 과정을 단계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각 단계는 이전의 불행 위에 새로운 불행을 쌓아 올립니다.
먼저 마차가 균형을 잃는 순간부터 모든 게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죠. 이어서 노새의 죽음, 이건 단순한 가축의 상실이 아니라 생계수단 자체를 잃어버렸다는 뜻이고요. 관이 떠내려가는 건 이 고된 여정의 목적 자체를 잃어버릴 위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시의 부상은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파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끔찍한 신호입니다. 이번에는 가장 어린 아들 바더만의 시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숨가쁘고 광적인 서술은 아이의 눈으로 본 그 순간의 순수한 공포와 혼란을 정말 날 것 그대로 보여줍니다. 문법도 쉼표도 무시한 채 쏟아내는 이 의식의 흐름 기법의 문장은 당시의 급박하고 정신없는 상황을 독자가 그대로 체험하게 만드는 아주 효과적인 장치예요. 바도만의 서술 속에서 관은 더 이상 단순한 나무 상자가 아닙니다. 그는 관을 그녀라고 부르면서 마치 죽은 어머니가 스스로 이 여정에서 도망치려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그는 형 달의 능력, 즉 그랩을 물속에서 물건을 더듬어 찾는 능력에 대한 어린애 같은 순수한 믿음을 드러냅니다. 이 끔찍한 비극 속에서 빛나는 아이의 순진한 시선이 오히려 상황의 기괴함과 절망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거죠. 생존을 위한 즉각적인 사투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강 두 개 고립된 가족은 이제 여정과 육체의 잔해 속에서 자신들이 치른 대가를 마주해야 합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진짜 고통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엔스의 그 고집스러운 약속이 낳은 대가는 이토록 구체적이고 파괴적이었습니다. 여기에 정리된 이 손실들은 단순히 물건 몇 개를 잃어버린 수준이 아니에요. 그들의 남은 여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의 심각한 타격입니다. 가족은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잃은 거죠. 약속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장면은 목수인 캐시의 핵심적인 정체성을 정말 강렬하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다리가 부서지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의 첫 번째 생각은 자신의 기술, 그리고 강물에 떠내려간 연장들에 대한 거예요. 그에게 연장은 단순히 일을 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혼돈을 질서를 부여하는 수단이자 그의 자부심, 나아가 자기 자신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캐시가 반복해서 불평하는 이 관의 불균형은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이 가족 전체의 역기능적이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대한 강력한 은유로 작동합니다. 에디의 몸을 담기 위해 서둘러 그리고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관처럼 이 가족도 그리고 그들의 이 기이한 여정도 처음부터 위태롭게 균형을 잃고 있었던 겁니다. 이 끔찍한 재앙의 여파 속에서 형제들은 다시 위험한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돈이나 식량을 찾으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캐시의 연장을 되찾기 위해서죠. 이건 형제들이 평소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캐시의 일과 그것이 상징하는 가치에 대해 얼마나 깊은 존중을 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모든 것이 파괴된 혼돈 속에서도 그들은 질서의 상징인 장인의 도구를 되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 상황은 주얼과 달이라는 두 형제의 본성을 정말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한 명은 원초적인 분노와 함께 본능적으로 물속으로 뛰어드는 반면 다른 한 명은 오싹할 정도의 지적인 거리를 두고 상황을 관찰하고 분석하죠. 주얼이 행동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한다면 다른 관찰과 언어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려 합니다.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소통하지 못하고 겉도는 번드럼과의 비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강을 건너는 시련은 끝났지만 그 상처는 이제 막 골마 터지기 시작합니다. 육체에 새겨진 상처와 정신에 남겨진 트라우마가 이들을 어떻게 잠식해 가는지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광둑에 들이우는 일몰은 마치 그들의 희망이 저물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가족은 부서지고 고립되었으며 그들의 목표인 제퍼슨으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도 멀어졌어요. 부러진 다리로 신음하는 아들과 흠뻑 젖은 관을 앞에 두고 그들은 막막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고 서 있을 뿐입니다. 가장 큰 시련을 겪은 지금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분열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어떻게 제퍼슨에 도착할 것인가가 아니에요. 만약 도착한다고 한들 그들에게 과연 무엇이 남아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죠. 이 고통스러운 여정의 끝에서 그들은 약속을 지킨 자의 구원을 얻게 될까요? 아니면 돌이킬 수 없이 완전히 해체되고 말까요?
자, 윌리엄 포크너의 내가 죽어 누워 있을 때 그 기이하고도 처절한 여정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죠. 어머니 에디의 마지막 유언, 고향 제퍼슨에 묻어달라는 그 약속 하나를 지키기 위해 번드런 가족은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요, 단순한 장래 행렬이 아니에요. 각자의 마음속에 숨겨둔 비밀과 욕망, 그리고 서서히 드러나는 광기가 뒤엉키면서 거대한 시련의 무대로 변해갑니다. 이 여정 시작부터가 순탄치가 않습니다. 아니, 순탄치 않은 정도가 아니죠. 거대한 자연이 마치 너희는 여기를 지날 수 없다고 온몸으로 막아서는 듯한 상황에 부딪힙니다. 밤새 쏟아진 폭우로 강물이 불어넣어 다리를 통째로 삼켜버렸고 가족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였어요. 썩어가는 어머니의 시신을 싣고 저 성난 흙탕물이 소용돌이치는 강을 건너야만 하는 정말 절망적인 선택 말입니다. 지금 들으신 이 묘사는요, 둘째 아들 달의 눈에 비친 강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냥 강물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달에게 강은 그냥 장애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무언가 속삭이고 거대한 괴물처럼 입을 벌리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 시적인 표현은 단순한 풍경 묘사를 넘어서 곧 이 가족에게 닥쳐올 끔찍한 재앙을 암시하는 불길하고도 압도적인 전조나 다름없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결정이에요. 미친 짓이죠. 하지만 아버지 앤스는 어떻습니까? 돌아가신 어머니 에디와의 약속, 그 맹목적인 약속 하나를 지켜야 한다는 그 완고한 집념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비합리적인 고집이 결국 온 가족을 사지로 몰아놓고 이 기나긴 여정의 첫 번째 대지양의 방아쇠를 당기고 맙니다. 강을 건너는 이 혼돈의 순간은 포크너의 천재성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똑같은 재난을 겪고 있는데 두 아들의 머릿속은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달은 이 끔찍한 순간마저도 마치 한편의 비극적인 시처럼 거의 철학적으로 관조하고 있어요. 거대한 통나무가 관을 덮치는 그 찰나를 그리스도에 비유하다니요. 반면에 막내 바더만은요,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눈앞에서 벌어지는 공포 그 자체에 압도당해서 파편적인 장면들과 비명만이 머릿속을 채울 뿐이죠. 이 두 개의 시점이 번갈아 나오면서 우리는 이 재앙을 머리로도 이해하고 가슴으로도 생생하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 무모한 시도의 결과는요, 처참합니다. 그야말로 처참해요. 여정의 심장이나 다름없던 노새들은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 버렸고 마차는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의 실질적인 기둥이었던 목수 캐시는 다리가 심하게 부러지고 말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목수인 캐시에게 목숨과도 같은 연장통이 강물에 전부 떠내려가 버립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잃은 게 아니에요. 캐시의 정체성, 그의 삶, 그 자체가 강물에 쓸려가 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관은 겨우 건져냈지만 가족은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강가에 고립되고 맙니다. 정말 모든 게 최악으로 치닫는 바로 이 순간, 이 소설은 정말 대담하고 충격적인 시도를 합니다. 갑자기 시간을 확 거슬러 올라가서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는 사람, 바로 관 속에 누워있는 죽은 여인, 에디 번드런에게 마이크를 넘겨줘요. 네, 죽은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설 전체에서 딱 한 번 등장하는 그녀의 이 독백은 번드런 가족이 가진 모든 비밀과 상처를 풀어버리는 마스터키가 됩니다. 에디의 첫 마디부터가 심상치 않죠. 삶은 오래 죽어있기 위한 준비 과정일 뿐이다. 이게 그녀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인생 철학입니다. 얼마나 허무하고 냉소적입니까? 그녀의 평생을 지배했던 그 지독한 고독과 세상에 대한 환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바로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에디의 세계관을 이해하려면 이 두 가지 개념의 대립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말과 행위예요. 그녀에게 사랑, 모성애, 두려움 같은 말들은 전부 가짜입니다. 실체도 없이 사람들이 현실을 마주하기 두려워서 만들어낸 텅 빈 껍데기일 뿐이라는 거죠. 그럼 진짜는 뭘까요? 바로 행위입니다. 몸으로 직접 겪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채찍질을 가하는 그 감촉, 아이를 낳는 그 끔찍한 고통, 이런 격렬한 육체적 경험만이 그녀가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진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디에게 결혼과 출산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앤스가 속삭이는 사랑이라는 말은 자기만의 신성한 고독을 더럽히는 침입이었고, 첫째 아들 캐시가 태어난 건 자기 존재의 일부가 뜯겨나간 끔찍한 사건이었던 거죠. 아내, 어머니라는 사회적인 역할, 그 이름표들은 그녀를 가두는 살아있는 무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 극단적인 행위를 선택합니다. 바로 지역 목사인 휘트필드와의 불륜이죠. 하지만 그녀는 이 행위를 죄책감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 죄라는 격렬한 행위를 통해서 위선적인 종교가 떠드는 공허한 말들을 뛰어넘고 끔찍하지만 생생한 진짜 경험에 도달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녀에게 이 불륜은 세상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소설의 가장 큰 비밀, 그야말로 핵폭탄 같은 진실이 터져 나옵니다. 셋째 아들, 주얼이 앤스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 목사와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였던 거죠. 이 사실 하나가 밝혀지는 순간 소설의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왜 주얼이 그렇게 야수처럼 격정적이고 폭력적이었는지, 왜 에디가 다른 자식들은 다 밀어내면서 유독 주얼에게만 그토록 집착에 가까운 사랑을 퍼부었는지, 모든 수수께끼가 풀리는 순간입니다. 에디는 주얼을 단순한 아들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비밀스러운 행위가 만들어낸 살아있는 증거, 그리고 말이 아닌 오직 몸으로만 연결된 유일한 자식.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자기가 죽은 후에도 바로 이 아들 주얼만큼은 자신을 물과 불 같은 모든 시련에서 구해줄 유일한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거의 종교에 가까운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에디의 이 생생한 고백 바로 뒤에 작가는 정말 교활하게도 불륜 상대였던 휘트필드 목사의 시점을 보여줍니다. 그는 죄를 고백하겠다고 앤스에게 가다가 에디가 이미 죽었다는 걸 알자마자 이건 신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입을 닫으라는 계시구나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며 도망쳐버리죠. 한번 보세요. 자신의 행위를 온몸으로 책임지려 했던 에디와 거룩한 말 뒤에 숨어서 자기 풍판만 지키려는 위선자, 이 둘의 대비가 정말 통렬하게 드러나면서 에디의 철학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자, 에디의 독백은 이 번드런 가족의 보이지 않던 균열을 수면 위로 완전히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지금 현재의 여정에서도 계속해서 쩍쩍 갈라지고 있어요.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물과의 사투에서 겨우 살아남은 이들 앞에 이제는 두 번째 원소와의 시련, 바로 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앤스라는 인간의 이기심이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여정을 계속해야 한다는 그 고집 하나 때문에 아들 주얼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산 그의 분신과도 같은 말을 아들이 동의도 없이 그냥 팔아버립니다. 앤스에게 아들의 마음, 아들의 영혼 따위는 그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거래 수단에 불과한 거죠. 주얼 입장에서는 가장 믿었던 아버지에게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거나 마찬가지인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시신 썩는 냄새는 점점 심해지고 여정은 광기로 치닫고 이 모든 부조리를 견딜 수 없었던 달이 결국 폭발하고 맙니다. 그는 어머니의 관이 안치된 헛간에 불을 지릅니다. 이건 그냥 미쳐서 저지른 방화가 아니에요. 이 지긋지긋하고 역겨운 여정을 끝내려는 그만의 방식이었던 거죠. 어쩌면 썩어가는 어머니의 육신을 불로 깨끗하게 정화하고 이 무의미한 약속에 묶인 가족들을 해방시켜주려는 아주 뒤틀린 형태의 자비였을지도 모릅니다. 헛간이 지옥 같은 불길에 휩싸인 그 순간 모두가 공포에 질려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행동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주얼입니다. 그는 마치 분노에 찬 야수처럼 망설임 없이 불타는 헛간으로 뛰어들어요. 먼저 동물들을 구해내고 그리고는 다시 저 불지옥 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정말 신화의 한 장면처럼 주얼이 불 속에서 나타납니다. 등에 뭘 짊어지고 있죠? 바로 어머니의 관입니다. 바로 이 순간 죽은 에디의 예언이 불꽃 속에서 완벽하게 실현됩니다. 그녀가 믿었던 유일한 구원자, 그녀의 비밀스러운 열정의 아들 주얼이 마침내 어머니를 물에서 구하고 이제 불 속에서도 구해낸 것입니다. 그는 말이 아니라 오직 행위로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주얼의 이 영웅적인 행동 덕분에 이 미친 여정은 계속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달이 저지른 파괴적인 행동은 그의 운명에 쐐기를 박아버리고 말죠. 가족들은 이 사건을 기회로 삼습니다. 자신들 중에서 가장 예민하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던 아들, 달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형 캐시의 이 말이 가족 전체의 생각을 대변합니다. 굉장히 실용적이고 논리적이죠. 남의 재산에 불지른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게 미친 짓이다. 캐시에게는 달의 그 복잡한 내면이나 상징적인 동기 같은 건 보이지 않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범죄, 그 사실 하나만으로 달을 미친 사람으로 규정하고 판단을 끝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소설 전체를 통틀어 가장 끔찍하고 궁극적인 배신입니다. 가족의 모든 비밀과 위선을 꿰뚫어 보던 유일한 인물, 달은 사회적 질서와 가족의 편의를 위한 희생양이 됩니다. 그들은 달을 정신병원에 팔아넘겨서 자신들의 모든 문제를 덮어보려고 합니다. 달의 방화와 그에 따른 가족의 배신은 이 소설의 핵심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과연 이 기능부정 가족 안에서 진정으로 미친 사람은 누구인가? 이제 온전한 정신과 광기, 그 둘 사이의 경계는 완전히 허물어집니다. 정신병원 관리들에게 붙잡혀 끌려가는 바로 그 순간, 달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립니다. 이건 그냥 정신이 나가서 웃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부조리함, 즉 인간의 존엄성보다 죽은 자와의 약속을 더 중시하는 이 기괴한 세계의 논리를 마침내 완벽하게 깨달아버린 자의 허탈한 웃음이자 그 세상으로부터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하는 신호입니다. 정신병원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도 그의 웃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조리를 목격하고 이해해버린 그의 웃음은 섬뜩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지죠. 결국 번드런 가족은 자신들의 추악한 진실을 가장 정확하게 비추던 거울을, 그들의 예언자를 제 손으로 내쫓아버린 셈입니다. 달이 미쳤다는 이유로 끌려가는 바로 그 시간에 정상적인 가족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캐시의 부러진 다리를 치료해 줍니다. 어떻게? 병원에 가는 대신 시멘트를 부어서 깁스를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행동입니까? 달의 방화와 추상적인 광기였다면 이건 정말 구체적이고 무지하며 잔인한 광기 그 자체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아들의 영혼을 노새 한 쌍과 맞바꾸고 부러진 다리에 시멘트를 들이붓고 썩어가는 시체를 끌고 주 전체를 횡단하는 이 가족 안에서 진짜 미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광기라고 손가락질하는 달의 행동이야말로 이 미쳐버린 세상에 대한 가장 온전한 정신의 반응이 아니었을까요? 윌리엄 포크너의 내가 죽어 누워있을 때에 대한 이야기, 이제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약속과 부패로 얼룩졌던 번드렌 가족의 끔찍한 여정, 그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어머니 에디의 시신을 고향 제퍼슨에 묻기 위한 이 길고 긴 여정은 사실 단순한 장래 행렬이라고 볼 수가 없었죠. 그건 차라리 각 인물들의 깊은 욕망과 광기,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이기심이 뒤엉킨 아주 귀괴하고 그로테스크한 순례길에 가까웠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은 에디 번드렌이 숨을 거둔 직후였죠.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어떻게 한 사람의 현실을 산산조각 내는지 우리는 막내 아들 바더만의 수선을 통해 가장 먼저 보게 됩니다. 우리 엄마는 물고기야. 이 한 문장 정말 기이하지 않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바로 그날 자기가 낚시해서 토막 내버린 물고기와 어머니를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 소년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사건 앞에서 현실 감각을 잃고 어떻게든 그걸 이해해보려고 자신만의 논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그에게 그냥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구멍이었고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가장 가까운 경험, 즉 물고기의 죽음을 가져와서 덮어 씌워버린 거죠. 자, 그런데 바더만의 이런 혼란스럽고 비논리적인 세계와는 정말 정반대에 서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형, 캐시죠. 캐시는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슬픔을 아주 치밀하고 어떨 땐 거의 강박적으로 보일 정도의 논리와 장인정신으로 마주합니다. 그가 슬픔을 이겨내는 방식은 바로 완벽한 관을 만드는 거예요. 모든 나무 판자를 비스듬하게 깎아서 딱 맞춰 넣는 그의 행동은 죽음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혼돈에 어떻게든 자기만의 질서를 부여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처럼 보입니다. 어머니 에리가 세상을 떠나자 이 가족은 슬픔 속에서 똘똘 뭉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슬픔이 이들을 묶어주는 끈이 되기는커녕 각자를 더 깊은 고독과 자기만의 집착 속으로 밀어내는 힘으로 작용해요. 어머니라는 구심점이 사라지자 그 빈자리를 각자의 이기적인 욕망이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캐시가 왜 그렇게 관을 비스듬하게 만드는데 집착했는지 그 이유를 들어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그는 무려 13가지 이유를 대는데요. 이 목록을 보면 아주 실용적인 목공 기술에서부터 정말 기이한 민간 신앙까지 마구 뒤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못이 박힐 표면이 넓어진다. 이건 아주 합리적인 이유죠. 그런데 뒤로 가면 시체에서 나오는 동물 자기장 때문에 응력이 비스듬하게 작용한다는 거의 초자연적인 설명까지 나와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캐시가 죽음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어떻게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논리의 틀 안에 가두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보세요. 이 두 형제의 모습에서 이 가족의 핵심적인 갈등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한쪽에는 충격 때문에 현실과 상상을 뒤섞어버린 바도만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초현실적인 논리까지 동원하는 캐시가 있는 겁니다. 같은 죽음 앞에서 완전히 정반대로 반응하는 거죠. 슬픔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바더만은 어머니가 관 속에서 숨 막힐까봐 송곳으로 구멍을 뚫고, 캐시는 그 관이 기술적으로 한치 오차도 없이 완벽해야 한다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들 주얼은 어떨까요? 이 친구는 늘 행동과 분노가 먼저예요. 그의 슬픔은 안으로 파고드는 대신 바깥으로 폭발합니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을 의사 탓으로 돌리고 죽은 어머니에게 가해지는 아주 사소한 모욕에도 격렬하게 분노를 터뜨리죠. 사실 그 분노는 슬픔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몰라 터져나오는 비명 같은 거였어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이해해줬다고 믿었던 어머니의 상실감이 세상을 향한 증오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마침내 캐시의 관은 완성되고 어머니 에디는 그 안에 눕혀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기괴한 디테일이 하나 있죠. 웨딩드레스 자락이 구겨지지 않게 하려고 시신을 머리와 발이 뒤바뀐 채로 관에 넣어요. 이렇게 처음부터 모든 것이 뒤틀린 채로 이 부조리하고 비극적인 제퍼슨으로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건 정상적인 장례 행렬이 아니에요. 죽은 자와의 약속이라는 그럴듯한 명분 아래 살아있는 사람들의 각기 다른 욕망을 싣고 가는 귀괴한 행렬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여정의 첫 번째 관문, 바로 홍수로 불어난 강입니다. 이 거대한 자연의 힘은 마치 번드렌 가족 내부에 휘몰아치는 혼돈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 같아요. 강은 그냥 길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이들의 여정이 얼마나 무모하고 비상식적인지를 심판하는 거대한 존재처럼 등장합니다. 이 가족 중에서 가장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달의 눈에는 이 강이 그냥 흙탕물로 보이지 않아요. 그는 강을 마치 거대하고 살아 숨쉬는 괴물처럼 묘사합니다. 수면 바로 아래에서 뭔가 거대한 생명체가 꿈틀거리는 것 같다는 이 이미지는 앞으로 닥쳐올 끔찍한 재앙을 암시하면서 불길한 긴장감을 한껏 끌어올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뜯어말립니다. 툴이나 샘슨 같은 이웃들이 다리가 다 끊겼고 저 강을 미쳤다고 건널 생각도 하지 말라고 계속 경고하죠. 그런데 아버지 앤스는요, 들은 척도 안 해요. 죽은 아내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이 모든 상식을 마비시켜버린 겁니다. 결국 그는 가족 전체를 재앙 속으로 밀어넣는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강을 건너는 이 아수라장은 막내 바더만의 시점으로 그려지는데 그 문장들을 보면 정말 숨이 턱턱 막힙니다. 쉼표 하나 없이 이어지는 문장들은 당시의 긴박함과 공포를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요. 마차가 뒤집히고 관이 떠내려가고 사람들이 소리치는 이 모든 장면이 아이의 눈에는 논리적인 순서 없이 그저 공포스러운 이미지들의 파편으로만 보이는 거죠. 이 모든 혼돈의 원인이 된 게 뭐냐면 바로 강물에 떠내려온 거대한 통나무 하나거든요. 그런데 달은 이 통나무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같았다고 합니다. 정말 이상하죠? 자신들을 파멸시킨 존재를 보면서 구원자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이 기이한 순간은 이 여정 자체가 얼마나 도착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파멸 속에서 오히려 구원을 보는 듯한 달의 시선은 그의 정신이 점차 현실과 멀어지고 있다는 불길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강을 건넌 대가가 뭐였을까요? 그야말로 처참합니다. 이동수단이었던 노새들은 급류에 휩쓸려 죽고 캐시는 다리가 부러지는 신박한 부상을 입고
어머니의 관엔 물에 흠뻑 젖어버렸죠. 순례길은 말 그대로 시작부터 재앙 그 자체였고 결국 이들은 꼼짝없이 암스테드라는 사람의 농장에 발이 묶이게 됩니다. 흠뻑 젖고 완전히 패배감에 휩싸인 채로 이들은 암스테드 농장에서 신세를 져야만 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이 여정의 물리적인 부패와 도덕적인 부패가 걷잡을 수 없이 심해집니다. 물에 젖은 관에서는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고 캐시의 다리는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죠. 이제 이들의 비극은 그냥 한 가족의 불행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불쾌감을 주는 공공의 문제로 변해가는 겁니다. 상황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날이 갈수록 에디의 시신은 썩기 시작하고 그 냄새를 맡은 독수리떼가 이들 주위를 맴돌기 시작해요. 이 끔찍한 악취는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달이 결국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됩니다. 시신의 부패는 곧 약속의 부패, 그리고 가족관계의 부패를 상징하는 강력한 이미지가 되는 거죠. 여정을 계속하려면 노새가 필요한데 엔스가 어디서 돈을 구하겠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 끔찍한 거래를 합니다. 바로 아들 주얼이 밤잠 안 자고 일해서 번 돈으로 산 그 무엇보다 아끼는 말을 빼앗아 노새와 바꿔버리는 거죠. 죽은 아내와의 약속이라는 명분을 위해서 살아있는 아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는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엔스의 이기심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하늘에 끔찍한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독수리떼예요. 이 독수리떼의 등장은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제 이 가족의 비극과 수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몇 마일 밖에서도 누구나 볼 수 있는 공적인 구경거리가 되어버린 거죠. 말 그대로 하늘에 자신들의 부패를 광고하며 다니는 꼴이 된 겁니다. 이제는 집안으로 들여주는 사람도 없어요. 냄새 때문에 헛간에서 지내라고 하죠. 이 가족은 이제 사회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겁니다. 바로 이 헛간에서 이 압도적인 악취와 수치심에 둘러싸인 채로 다른 결심을 굳힙니다. 이 모독적인 행렬을 어떻게든 끝내야만 한다고요. 달이 무슨 짓을 하냐면 헛간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어머니의 관이 그 안에 있는데도요. 자, 이게 대체 뭘까요? 그냥 미쳐버린 걸까요? 아니면 이 끔찍한 구경거리를 끝내기 위한 그 나름의 자비로운 행동이었을까요? 썩어가는 어머니의 시신을 깨끗한 불로 정화시켜서 이 모든 희극을 끝내려 한 것은 아닐까요? 이 행위를 한번 따져보죠. 한편으로 보면 이건 명백한 범죄고 미친 짓이죠. 남의 재산을 파괴하고 가축과 사람들의 목숨까지 위협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쪽에서 보면 어떨까요? 어쩌면 이건 썩어가는 어머니의 시신을 더 이상 욕보이지 않으려는 절박한 시도, 이 저주받은 약속의 굴레에서 가족을 해방시키려는 극단적인 사랑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작가는 우리에게 쉬운 답을 주지 않아요. 달의 행동은 이성과 광기, 사랑과 파괴의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 서 있습니다. 달이 불을 질렀을 때 또다시 영웅처럼 행동으로 나서는 건 누굴까요? 바로 주얼입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불타는 헛간으로 뛰어들어가 가축들을 구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어머니의 관을 다시 한번 구해냅니다. 주얼의 행동은 늘 이렇게 즉각적이고 물리적이죠. 그는 달이 왜 불을 질렀는지 그 복잡한 동기 따위는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어머니의 관을 지켜야 한다는 그 본능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강했던 겁니다. 온갖 고난 끝에 이들은 마침내 목적지인 제퍼슨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안도의 한숨을 내쉴 틈도 없어요. 그곳은 안식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이들에게 마지막에 그리고 가장 끔찍한 배신이 기다리는 파멸의 장소였죠.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상상해보세요. 8일이나 된 시체를 싣고 썩는 냄새를 풍기는 가족이 마을에 나타난 겁니다. 당연히 난리가 나죠. 그들은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혐오와 분노의 대상이 됩니다. 요크나파토파 카운티에서 온 그 냄새나는 사람들로 악명을 떨치게 되죠. 그들의 사적인 비극은 이제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공공의 문제가 되고 법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엔스의 무지함과 이기심이 얼마나 극단적인지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강물에 빠져 다리가 부러진 아들 캐시를 병원에 데려갈 생각은 안 하고 글쎄요, 시멘트를 부어서 깁스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너무 터무니없어서 마을 보안관마저 경악하게 만들죠.
이건 그냥 무식한 게 아니라 자식의 고통에 대한 완벽한 무관심, 거의 학대에 가까운 행동입니다. 한편 아무에게도 말 못할 비밀을 간직하고 있던 딸 듀이델은 어땠을까요? 그녀에게 제퍼슨은 이 끔찍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약국 점원에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짓밟히고 맙니다. 그녀의 절박함은 착취당하고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나죠. 제퍼슨은 구원의 장소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정의 가장 끔찍하고 비정한 배신이 일어납니다. 가족이 달을 버리기로 한 거죠. 헛간에 불을 지른 책임을 피하기 위해 앤스는 달을 정신병원에 보내기로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나마 이성적으로 보였던 캐시마저 이 결정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는 너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결국 가족이라는 집단의 안위를 위해 한 개인을 희생시키는 비겁한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이 가족의 광기를 끝내려 했던, 어쩌면 이들 중 가장 명민했던 아들 달은 공식적으로 미취강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끌려갑니다. 가족 전체의 죄를 뒤집어 쓴 희생양이 된 거예요. 그가 끌려가면서 터트리는 미친 듯한 웃음은 이 모든 상황의 부조리함에 대한 마지막 저항이자 모든 것을 꿰뚫어 본 자의 절망적인 초월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문제와 달은 사라졌고 에디는 땅에 묻혔습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난 걸까요? 여정의 명목상의 목적은 달성되었죠. 하지만 앤스가 그 직후에 보여주는 행동들을 보면 이 모든 여정 뒤에 숨겨져 있던 진짜 목적, 그 이기적인 동기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정 내내 앤스가 주문처럼 외우던 말이 있죠. 나는 그녀에게 약속했어. 그는 이 말 하나로 자신의 모든 고집과 비상식적인 행동을 정당화해 왔습니다. 자신을 아내의 마지막 소원을 지키는 신에 있는 남편으로 포장해 왔던 거죠. 하지만 에디를 묻자마자 앤스가 뭘 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 숭고한 약속의 진실이 여기서 전부 드러납니다. 아내를 묻자마자 그는 딸의 돈을 훔쳐서 새 틀니를 해놓고 다음 날에는 새 아내와 그녀의 추금기까지 들고 나타납니다. 이게 과연 슬픔에 잠긴 남편의 행동일까요? 아니죠. 에디와의 약속은 결국 새 틀니를 얻고 새 아내를 맞이하기 위한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자 핑계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는 한마디가 나옵니다. 캐시의 입을 통해서요. 앤스가 새로 얻은 여자를 아이들에게 소개하며 말하죠. 번드렌 부인에게 인사하게.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이 뒤집힌 순례길의 진짜 보상이 무엇이었는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자식들의 온갖 고통과 희생을 발판 삼아 앤스 자신이 얻어낸 새 아내였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게 뭐였을까요? 홍수, 화재, 주월의 말, 캐시의 다리, 달의 정신, 듀이델의 희망, 이 모든 끔찍한 희생은 결국 앤스 한 사람의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물이었던 겁니다. 번드렌 가족의 이야기는 약속과 의무라는 그럴듯한 이름이 어떻게 가장 끔찍한 이기심을 가리는 가면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우화와도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남깁니다. 결국 약속은 지켜졌고 가족은 박살났습니다. 죽은 자를 기리기 위한 여정이 살아있는 자들을 완벽하게 파괴해버린 거죠. 앤스는 원하는 것을 모두 얻었지만 그의 자녀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가족이란 무엇인지, 의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의 이기심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요.